안녕하십니까. 전국의 행정학 수험생 여러분. 자, 지금 조직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통칙 부분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정책이론이었습니다. 통칙은 행정학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파트였다면, 조직이론은 뭡니까? 조직이론은 그 행정학의 어떤 예를 들어서 내용물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거푸집을 만드는 그런 작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거시 조직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이제 미시 조직이론을 공부했는데 거시 조직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시 조직이론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환경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환경인데요. 자, 행정 환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의사가 이제 결정되는 거 있죠. 의사 결정론 있고 그 다음에 의사 비결정론이 있어요. 비결정론. 두 가지를 일단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행정의 환경, 그 다음에 뭐 공장 입지 환경,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월성 원자로 사건,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원자로 사건, 그 다음에 러시아,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의 또 체르노빌 원전 사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 체르노빌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명 정도가 이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 태평양이죠. 태평양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냉각수를 버리고 있어요. 냉각수뿐만 아니라 중수소라고 그러죠. 3H라고 그럽니다. 중수소를 이렇게 방류하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말이죠. 이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돌연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 생수 있죠. 이게 이제 제주도 쪽으로서 해류를 딱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타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쿠릴 해류라고 그러죠. 밑으로 올라가서 이제 서해안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행정도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요,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의사 결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비결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결정론 그럽니다. 결정론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임의론이라고 그래요. 임의론. 자, 우리 행정학에서는 임의론이라고 그러고, 다른 법 또는 형사정책 이런 데서는 의사 비결정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의사가 결정됐다, 비결정됐다. 특히 이제 비결정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고전학파라고 그럽니다. 고전학파. 자, 이런 거 개념을 잘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결정론은 뭐냐면 이제 근대학파라고 그래요. 근대학파. 학파가 좀 나옵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항상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럼 의사가 결정됐다 그러면은 사람이나 어떤 행정이 올바른, 그 다음에 정상적이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정상으로 봅니다. 비정상. 행정도 비정상이고 여러 가지 정책도 비정상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만약에 이 고전학파 임의론에서 봤을 땐 뭐냐면 행정을 펴는 어떤 행정 주체가 완벽하게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합리적인 어떤 행정사항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시험 나옵니다. 이렇게 임의론은 고전학파, 그 다음에 합리성을 추구했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모순되는 게 없는 겁니다. 모순이 0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개념하고 똑같죠.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이 프라이스와 그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서플라이가 딱 만나가지고 프라이스가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맨드와. 자, 요거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만나가지고 프라이스가 결정되는 거 완벽하죠. 바로 이게 고전학파였다 이런 얘기죠. 그 뒤로 뭐 경제학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프리드먼이라든가 뭐 케인즈라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의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케인즈의 경제학도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죠?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뭐 시카고 학파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학파가 지금은 공동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결정론은 뭐냐면 체제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체제 구조입니다. 의사결정론은 체제 구조입니다. 체제는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결정론에서는 말이죠, 자연적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결정론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연 상태, 즉 무규범 상태에서는 약육강식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정확한 거죠. 약육강식이면서 내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죠? 내가 합리적 인간은 아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사자라든가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었다, 동물을 잡아먹었다. 이게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임의론이 있습니다. 임의론은 전략적 선택 이론을 강조합니다. 임의론은 전략적 선택. 지금 전략적 선택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행정학에서도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백신 맞는 것도 여러 종류잖아요. 그죠? 75세 이상은 뭐 파이저 맞고, 그죠? 저 파이저하고 모더나.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그죠? 그 다음에 조만간에 얀센이라고 있어요. 얀센도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한 번에 맞을 수 있는 또 있어요. 얀센도 한 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 30대는 얀센을 좀 맞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문제가 뭐냐? 지금 백신을 맞는다고 해가지고 1 내지 2회 접종해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 70%만 맞으면은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더 이상 이 백신 뭐 코로나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어폐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신을 맞으면은 나 자신이 이제 이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나한테 왔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까지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동 면역 체계가 생긴다. 이건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일종의 독감이나 마찬가지 인플루엔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냐? 자, 우리나라도 이 환경, 지금 백신, 그다음에 코로나 환경에 지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결정론의 입장에서 서지 말고 임의론의 입장에 서가지고 백신을 개발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독감 주사 맞듯이 매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약층이 있어요. 독감도 취약층이 있죠. 몇 세 이상은 꼭 맞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이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그래서 환경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론에서는 어떤 집단, 전략적 선택도 중요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중요하냐면 이것도 있어요. 집단적 어떤 행동,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집단적 행동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쿼드 같은 게 있죠. 쿼드. 쿼드라는 것은 뭐냐면, 인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일본, 이렇게 이제 손을 잡고서, 이 태평양, 인도양까지 아우르는 이 전략적 어떤 선택,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쿼드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효과가 좀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전 세계는 집단적 행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종의 조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생태학적 입장이다. 이렇게 봤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전략적 선택을 하고 쿼드처럼 그 다음에 이 생태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살아남아야겠죠. 그죠? 생태학적 입장.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이 바로 의사 임의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꼭 출제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문제 또는 25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꼭 출제된다. 이런 얘기죠. 조직행정이론에서, 조직이론에서. 자, 여기에 보면은 환경 결정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황 적응 이론 이런 게 있어요. 상황 적응 이론.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사막이었다 이런 얘기죠. 사막. 전혀 다르죠. 사막에도 이 식물과 동물이 살아요. 그죠? 왜 사냐면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삽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이 되면은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을 먹고 삽니다. 여기에 이 모래라든가 이쪽에 이슬이라는 게 이렇게 맺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풀이 자란다든지 아니면은 지하에 어떤 동물이라든가 또 식물이 살아요. 그래서 이걸 잡아먹고 삽니다.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적응하는 이론, 이게 바로 상황 적응 이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꼭 출제되겠고요. 그러니까 내부 조직이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부 조직이 있을 때 바깥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상황 적응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과 환경 간의 서로 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 경제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래 비용을 가지고 따지는 그런 행정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군 생태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이죠. 생태학. 이 조직군의 어떤 생태학이 있는데, 생태학 이런 말 들어가면 뭐예요? 생태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로지 환경만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 지구가 있다 그러면 지구는 환경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태양이 아니겠습니까? 태양과 사실 우리가 달이 환경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배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과 태양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턴이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구와 달이 같은 방향에 있을 때는 바닷물이 쭉 빠져나가죠. 그죠? 바닷물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 단계에 있을 때는 뭐 바닷물이 중간 정도 차고, 그죠? 그래서 뭐 밀물, 썰물 이런 말 하잖아요.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달도 전혀 영향을 안 끼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조직군 생태학입니다. 조직군 생태학은 오로지 이 환경과의 관계만 생각한 그런 이론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환경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이 기존의 조직군 있죠. 기존 조직군을 유지하려는 이런 어떤 이쪽의 꼰대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는다. 타성. 이게 타성에 젖어버릇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타성에 딱 젖었다 그러면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습관을 계속 자기가 개혁을 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똑같은 걸 한 3번 정도 하다 보면은 습관이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거의 빠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직군 생태학은 스스로 이 타성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번에 제가 이제 이 행정학을 진행하는데 60군데 정도를 제가 이제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자유의지론이 또 있어요. 자유의지론. 자, 이것도 약간 뜬금인데 자유의지론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 환경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죠? 어떤 상황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이라든가 환경에 너무 말이죠 우리가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어떤 전략적 선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생각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론 뭐냐면 전략적으로 내가 환경 자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상황 이론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변하는 어떤 이 행정 환경에 대해서 이 행정 주체가 계속해서 여길 따라갔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자유의사론, 자유의지론은 뭐냐면 전략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행정가가 이렇게 재밌어요. 스토리입니다. 즉 뭐냐면 내가 미국도 선택할 수 있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 그렇죠. 북한은 미국도 선택할 수 있고 러시아도 선택의 어떤 이 여지가 많죠. 뭐 중국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남한을 또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고 러시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선택지가 좁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유의지론 이게 맞을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황 이론을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잔의존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의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목표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자, 행정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정의 목표는 공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치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본을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게 정치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경영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이윤의 극대화. 그죠? 그 다음에 경제학의 목적은 뭡니까?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효율성 추구. 자, 이 4가지 개념을 항상 머리에 놓고 어떤 그러니까 법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의 실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작은 틀, 그 다음에 세부 사항, 그 다음에 포커스 딱 잡고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의 목표와 효과성 연구 이렇게 되는데 조직의 목표가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이론이 있냐면요. 교환 모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환 모형. 내용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교환 모형은 뭐냐면 개인의 목표와 어떤 조직의 목표가 충돌한단 말이에요. 충돌했을 때
어떤 이론을 가겠는가 서로 리액션이죠. 이것을 바로 교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화 모형이 있습니다. 이 교환이 아니라 교화. 교환과 교화가 다르죠. 교환은 서로 충돌했을 때 자기가 양보하는 것이고 약간 사후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교화가 있습니다. 교화. 교화는 통합이론입니다. 일종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중화사상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얼마 전에 간이 이제 국적취득 제도가 지금 국적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안이 나왔는데 간이 국적취득 제도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영주자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영주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식들이 있죠. 자식들이 이제 이 국적을 빨리 취득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간이 국적 취득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환경을 많이 생각했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것은 상황 이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도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야겠다. 이것은 선택 이론이었잖아요. 이런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조에 있어서 조직에 결정 인자가 있어요. 자, 조직을 구성하는 어떤 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지구상의 공기에는 제일 많은 게 뭐죠? 수소입니까? 산소입니까? 수소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산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항상 H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소와 그다음에 산소. 그래서 산소가 두 개 합해지면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 형성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조직의 결정 요인, 원인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본 변수와 그다음에 상황 변수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변수. 자, 이게 뭐 크게 뭐 시험과 직결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상황 변수가 있어요. 상황 변수. 지금 행정학에서는 어떤 환경, 외부 환경과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자, 여기 주체가 있죠. 행정 주체가 있고 외부 환경이 있어요. 외부 모든 게 이렇습니다. 외부 환경.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게 이제 거버넌스라든가 이쪽 있죠. 이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라는 건 뭐냐면 자연인, 일반인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주체는 가장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부 공무원에 타성해졌는다 이거잖아요, 그죠? 타성해졌기 때문에 이 개방형 어떤 제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무관 이상 일정 자리는 개방형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큰 힘을 발휘 못합니다. 그죠? 월급도 좀 작은 편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조직의 어떤 구조는 그럼 조직의 구조는 왜 있을까? 조직의 구조는 왜 이것이 이제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조직 목표. 그죠?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데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효과성이에요. 효율성이 아닙니다. 효과성은 뭡니까? 결과. 그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어서 많이 듣던 속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알레스 굿, 엔데스 굿이죠. 그래서 뭐 마지막에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거 바로 이제 독일 속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항상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합격을 못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속담은 뭐 몇 수천 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확립된 역할과 행위 체제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체제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죠. 우리도 뭐 정부 조직법상 그죠 국가를 이루는 체제가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관이 18개입니다. 정전에 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는 17개였습니다. 그죠? 국가보훈처장이 이제 처장,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라갔죠. 이런 문제가 있고, 종전에, 이 청와대, 청와대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수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게 보통 뭐 장관급으로 대우했었는데, 차관급 이하 비서관급 밑으로 이제 떨어뜨려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조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계적 구조, 기계적 구조입니다. 기계적 구조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뭐 뜬구름이나 마찬가지죠.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기적 구조, 유기적.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기계적으로는 뭡니까?
그냥 형식적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적 구조는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같이 움직이는 구조가 되겠죠. 멋있죠, 상당히.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이제 구별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기계적 구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어떤 성격이 있었냐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공식성입니다. 공식. 그죠? 공식성이다. 복잡하고 공식성이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 직관성입니다. 직관성. 직관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관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통치 행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공집입니다. 복공집. 외우시기 바랍니다. 앞자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되면은 이런 앞자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구조의 특징, 복공집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적 구조가 있습니다. 유기적 구조는 아까 이 기계적 구조는 이 복잡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식성도 높죠, 높고 집권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유기적 구조는 반대입니다. 이 복잡성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뭐 기계적 구조에서는 복잡성이 오히려 낮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유기적 구조에서는 오히려 복잡성이 떨어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탄탄하다. 여러분들 이 지구하고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지구하고 목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태양계에서 목성이 거의 제일 크잖아요. 근데 문제는 목성과 지구의 어떤 이 탄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단단한 어떤 밀집성 이런 거에서는 지구가 훨씬 더 단단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똑같아요. 이 기계적 구조는 크기는 크지만 그죠? 복잡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기적 구조는 말이죠.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성이 떨어집니다. 공식성. 어떤 형식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형식을 중요시했던 우리 조선시대 그렇죠? 왕이 한번 행차하면 앞에 엄청 따라가고 뒤 따라가고 바리바리 싸들고 수원까지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길도 비키고 그죠? 이거야말로 얼마나 정말 이 낭비입니다. 예산 낭비죠. 왕이 한번 행차하는데 국가 예산에 어마어마한 낭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2번이나 뺏겼지 않습니까? 그죠? 크게 보면 3번 뺏겼죠. 청나라 한번 우리 찾아왔었죠. 그죠? 청나라 끝나니까 일본이 찾아왔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역시 청나라와 일본, 마지막에 일본이 우리를 이제 점령해가지고 36년 동안 애환을 느끼게 만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집권성이라고 그러죠. 집권성이 이제 낮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기적 구조에서는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경향 이런 것이 좀 낮다 이렇게 분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권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공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맥락적 상황 변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형성의 기초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역할, 지위, 권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지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권력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역지권. 자, 보세요. 복공집 역지권입니다. 자, 제가 다른 분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할까?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모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공식화하고 개념화했어요. 모든 것이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아웃풋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식화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공식화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죠. 저희 동네도 50%가 문 닫았어요. 그 다음에 지하상가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웬만한 데는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문 닫을 예정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한계 상황이 도달한 겁니다. 한계 상황.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어떤 사람만 살아남을까? 이런 얘기죠. 자, 살아남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체 건강, 정신 건강 해가지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시겠죠? 이 공기와 그 다음에 시간,
그죠? 그 다음에 노력. 이거는 누구나 공평하게 준 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기도 누구한테 다 준 거잖아요. 물도 내가 좀만 노력하면은 좋은 물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 24시간은 지금 뭐 재벌 2세나 여러분들이나 뭐 저기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고, 승리를 자꾸 끌고 가는 사람이 인생의 역사를 남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역할주의, 권력, 이런 게 이제 기초 요소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상황, 맥락적 상황 변수가 있는데요. 규모라든가 기술, 환경 이렇게 됩니다. 규모, 기술, 환경 이렇게 됩니다. 규기환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외울 게 세 가지입니다. 복공지화고, 역지환, 그 다음에 규기환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락적 변수는 규모가 크냐 작으냐 이걸 따집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게 이렇게 국가를 보면 알아요. 러시아는 나라가 엄청 크죠. 한국에 지금 몇 배입니까? 200배예요. 그죠? 200배. 미국은 우리의 이제 100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100배 크고 러시아는 200배 커요. 규모는 크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두 번째 기술이죠. 자, 기술이 이제 이 집약적이냐 아니면은 기술이 분산돼 있고 좀 기술이 떨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이죠. 환경. 이 환경은 뭐 계속 들어갑니다. 정치 환경, 경제 환경, 뭐 조직 환경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위의 유형이가 많은데, 권위의 유형은 많아요. 웨버가, 여러분들 웨버 많이 들어봤죠? 웨버는 뭐냐면 직업 공무원 제도 이런 것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마르크스 엥겔스와 웨버의 차이점이 있죠. 왜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 계급 이론을 강조했습니다. 계급. 그래서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그러나 이 웨버는 어떤 생각했냐면 계층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상중하 이렇게 나눴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차이점은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 계급, 서로 계급의 순환이 안 돼요. 한번 부자는 계속 부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 이렇게 본 사람이고, 웨버는 그게 아니다. 계층 간에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상류층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상류층에 있다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류층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웨버의 사상입니다. 이런 웨버가 나중에 이제 공무원 제도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위의 종류는 어떤 전통적 권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 권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960년대,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 때죠.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 1989년, 80년도부터, 79년, 80년도부터 88년도까지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태우 정권,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일종의 이제 카리스마, 내지는 군사 정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영삼 대통령, 그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뭐냐면 약간 과도적인 어떤 카리스마 있었죠. 그러나 과도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라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쏴대고 그러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김대중 대통령도 이 김정일을 만나러 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팍스 이제 코리아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자꾸 이제 원자폭탄을 만드니까 지금 이 NPT라고 그러죠.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위배돼 가지고 이제 북한이 죽어나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또 합법적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를 하는데 합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뭐냐면 이 국민투표라든가 이런 선거에 의해서 우리가 당선된 사람이 이걸 이제 합법적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합법적 권위에서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발로 뛰는 정치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저 사람 싫어 그러면은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떠나주마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좀 약간 속된 말인데 중이 싫으면 뭐 저를 떠난다 이런 뭐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떠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발로 뛰는 정치입니다. 발로 뛰는 정치죠.
정치를 누가 하느냐면 선거권자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떠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뭐 땅에 비해서 인구가 뭐 많다고 그러지만 지금 텅텅 빈 지방자치단체 많습니다. 아무런 어떤 복지 혜택도 없고 그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복지도 생각하지만 어떤 행정의 효율성도 생각하고 공익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우리가 정치, 경제, 행정 모든 걸 다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